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가 93개국에서 이틀 연속 시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평과 혹평이 오갔지만 실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기 오징어 게임의 숨겨진 본질을 파악하고 극찬하는 영국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 출신의 평론가는 혹평을 늘어놓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타임즈의 수석 평론가 마르코 페트리니입니다. 낯익은 습관처럼 사무실 창가에 서서 런던의 아침 풍경을 바라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작품을 보고 평가해왔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뛰는 순간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시사회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내온 LA 시사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의 그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최고의 스트리밍 기업이 전 세계 주요 평론가들을 미국으로 초대한 것이죠.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 확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번 시리즈가 또 어떤 충격을 선사할지 기대를 하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21년 처음 오징어 게임을 접했을 때의 그 강렬한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을 잃지 않은 걸작이라는 평을 썼고 그 평론은 전 세계 미디어에 인용되며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옆 사무실의 리우 웨이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중국 출신인 그는 시즌 1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부터 과대 포장된 폭력성이라며 혹평을 했고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를 향한 날 선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각했습니다. 평론가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문화적 편견이나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20년간 지켜온 신념입니다. 하지만 리우의 평론에는 항상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평가는 지나치게 부정적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작품은 단순한 호불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시즌 1이 그랬듯이 시즌 2 역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시즌 2에는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시사회장으로 가는 길에 호텔 복도에서 리우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절반 정도 작성된 평론 원고가 들려 있었죠. 시사회도 보기 전에 평론을 쓴다니 평론가로서 이보다 더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런던 타임즈에서 우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리우는 3년 전 중국 베이징의 유명 신문사에서 스카우트되어 왔고 처음에는 그의 날카로운 시각이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평론에는 객관성보다는 편견이, 통찰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더 짙어져 갔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두고 우리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제가 쓴 극찬의 평론이 타임즈의 역사적인 기사로 기록되고 전 세계 미디어에 인용되자 리우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론 평론을 썼고 한국 드라마의 한계와 과대 포장된 메시지를 지적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리우의 손에 들린 원고가 자꾸 눈에 밟혔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시사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평론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 시즌 1에 대한 제 평론을 언급하며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때마다 리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죠. 그의 원고는 아마도 이미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편견이 또 어떤 말들을 만들어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론가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품은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하고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즌 1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 그리고 시즌 2가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들. 이것들은 국적도 정치적 견해도 없는 순수한 예술로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자리에 앉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동료 평론가로서 같은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작품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순진한 기대일 것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드디어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넷플릭스가 준비한 특별 시사회장에서 저는 첫 에피소드부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정재가 연기하는 성기훈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시즌1에서 보여준 생존의 의지를 넘어 이제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습관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히 분석적으로 보려 했지만 드라마는 저를 완전히 몰입시켰습니다. 특히 이병헌이 연기하는 프론트맨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죠. 시즌1에서 보여준 미스터리한 카리스마를 넘어 이번에는 더욱 깊어진 캐릭터의 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리우의 한숨 소리가 거슬렸지만 저는 집중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새로운 게임들이 펼쳐졌고 그것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선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게임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는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메모장에는 자연스럽게 단어들이 채워져 갔습니다. 복수, 구원, 인간성, 자본주의, 그리고 희망. 시즌1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파헤쳤다면 시즌2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순적인 본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리우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아마도 자신의 기존 관점을 강화할 증거들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국적과 문화를 넘어 순수하게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확장된 세계관이었습니다. 시즌1이 한국이라는 공간에 집중했다면 시즌2는 그 이야기를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시켰죠. 마치 우리의 현실처럼 이 게임의 잔혹성은 국경을 모릅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평론가들도 어쩌면 이 게임의 참가자들과 다르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우리도 각자의 편견과 욕망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리우와 저의 대립도 결국은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순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시사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 메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비평을 넘어선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넷플릭스가 마련한 리셉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평론가들이 335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제 귀에는 여러 언어가 뒤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평론가들은 시즌2의 미장센을 극찬했고 독일 측에서는 자본주의 비판의 깊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불쑥 제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발적인 표정으로 이번 시리즈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즌2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시즌1의 성공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시리즈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확장시켰으니까요. 차분히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시즌1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다면 시즌2는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병헌의 프론트맨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호한 경계가 인상적이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리우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고를 들어보이며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과대평가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한국 드라마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폭력성은 더 강화됐지만 메시지는 오히려 희석되었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마저 흔들린다며 글로벌 시장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꼼도 잊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평론가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작품을 봐야 한다는 제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각이 너무나 편협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문화에 대해 이토록 적대적인지를.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시즌2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써야 할 평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셉션장 한켠에 자리 잡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시사회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죠.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특히 시즌1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연출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LA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론가로서의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런던 타임즈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다음날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었습니다. 낮에 봤던 시리즈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했고 리우와의 대화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글로 옮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즌2는 단순한 후속작이 아니었습니다. 시즌1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자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죠. 이병헌이 연기한 프론트맨의 정체성 변화는 그 자체로 현대 사회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글은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나 연출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작품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리우의 비판처럼 이것이 과연 한국 드라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를 배경으로 저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한국이라는 특수성을 통해 보편적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통 게임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 현대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파헤치는 방식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봤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사무실의 다른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리우의 자리에도 불이 꺼져 있었죠. 그의 평론은 이미 편집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론가의 책임감이란 작품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독자들과 나누는 것이니까요. 새벽이 되어갈 무렵 마침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우리 시대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인간성에 대한 통찰은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는 점을요. 긴 비행으로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평론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작품이 던진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마치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12월 중순의 시사회 이후 우리 평론가들은 엄격한 엠바고 기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밤 시사회에서 받은 메모들을 들여다보며 글을 다듬었죠. 시즌1의 성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부터 이병헌의 프론트맨 캐릭터가 보여준 새로운 차원의 연기까지 하나하나 곱씹어보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리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의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원고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평소와 달리 그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한국 드라마의 한계를 지적하려 했던 그의 이전 평론들이 빗나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시즌2를 공개했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첫날부터 SNS는 오징어 게임 시즌2로 가득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청자들은 이병헌의 프론트맨 캐릭터에 특히 열광했죠. 시리즈가 공개되고 불과 3일 만에
93개국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즌 1이 8일 만에 1위를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죠. 편집장은 우리의 평론을 오늘 저녁 신문과 온라인판에 동시에 실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매체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더 잔혹하고 확장된 서사를 극찬했고 뉴욕타임스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리우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중국 매체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 평론이 나란히 실리는 것을 보고 그는 떠나게 되겠죠.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는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후가 되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와 구원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시즌 1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게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은 여전히 신선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의 평론이 공개되었습니다. 제 글은 시리즈가 보여주는 인간성의 양면성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다뤘고 리우의 글은 예상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평론이 나란히 실리면서 독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런던의 겨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마치 오징어 게임의 형형색색 세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즌 3 제작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또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평론가로서 저의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제 평론이 발표된 후 그 사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즌 1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문을 제안하더군요. 시리즈의 촬영 현장과 제작진을 만나고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시즌 3에 대한 기대가 이미 뜨거운 만큼 이는 중요한 취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리우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평론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이 작품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을 뿐입니다. 런던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임에도 초록색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SNS를 통해 게임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는 영상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더군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즌 1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면 시즌 2는 그 충격을 뛰어넘어 더 깊은 울림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울림의 근원지를 직접 찾아가려 합니다. 감독과의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고 전통 게임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취재할 계획입니다. 창밖의 런던은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봄처럼 따뜻한 기대감이 피어오릅니다.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며 시즌 1 때 썼던 평론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때의 흥분과 놀라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깊이를 더욱 탐구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평론가의 소명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은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시리즈의 홍보물을 볼 수 있었고 면세점에는 관련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서울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마천루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시리즈에 등장한 그 게임들의 배경이 된 도시를 직접 걸으니 작품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감독과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즌 1을 통해 단순히 충격과 반전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더 깊은 면을 탐구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전통 게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도 결국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 와닿았습니다. 제작진들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글로벌한 성공 이후에도 본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더 깊이 있게 담아내려 했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시리즈에 등장했던 전통 게임들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게임들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전략,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단순한 서바이벌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모순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시즌2는 그 여정을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갔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서울 호텔에서 마지막 기고문을 쓰면서 남산타워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국의 작은 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런던 사무실에서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리우가 상하이의 한 매체에 정식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편집장은 그의 자리에 새로운 평론가를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결말일 것 같습니다. 모든 평론가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하니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통찰은 앞으로도 제 평론가로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작품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태어난 곳에서 숨쉬고 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평과 혹평이 많았지만 굳건히 넷플릭스가 방영하는 93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시즌1보다 더 승승장구하길 희망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